역사 문화를 으뜸으로 전하시는 우리 오재영 박사님 특별 강의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카메라 조이를 끝내고 안녕하십니까, 오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원래는 여러분 토끼의 해, 토끼가 얘기하면 뭐죠? 깡충깡충. 그래서 우리 민족, 우리 모두가, 인류 모두가 이렇게 깡충깡충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지난번에 조금 길게 하는 바람에 거기서 끝냈고, 오늘은 바로 선진 한국의 미래 비전과 과제. 이 중에 이제 100세 시대입니다. 세상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는데, 그래서 우선 정책 가져로서 이런 한번 강의를 엮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주로 이제 과제가 무엇이냐, 지난번에는 미래 비전을 좀 소개드렸는데 이번에는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하겠는데, 여기에는 바로 복지국가를 만드는 것을 주 타겟으로 일단 삼아보았습니다. 예. 여러분, 나철 종사님께서 개종제를 만드시고 독립운동을 만주에 가서 일본을 대규모로 전쟁에서 패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시다가 일본인들이 만주까지 영역을 넓히면서 나철 종사님의 그 압박을 가자 이분이 1916년에 스스로 명상 속에 목숨을 끊었는데, 바로 그 11년 전인 1915년에 시를 한 편 남기고 가셨는데, 놀랍게도 그 얘기가 현실적으로 아주 많이 와닿는 얘기입니다. 바로 조개 77일이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을류년 1945년입니다. 바로 77이면 7월 7석인데 그게 8.15하고 겹치더라고요. 그날 해가 바다로 떨어진다, 이게 일본이 패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남북이 서로 붉은 세력과 푸른 세력이 막 해가지고 남북을 갈라세워서 분탕질한다. 아이고, 깜짝 놀랄, 그걸 1915년에 시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더욱더 미래 비전입니다. 호익이와 세상이 열리리라, 대한민국에서. 정말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앞에 두 가지 문구가 있습니다. 천산의 백양이 하늘 높이 떠오르면, 천산이 뭐냐? 한인 할아버지께서 득도 장생하시면서 바로 사람들을 일깨울 때 계시던 곳이 천산입니다. 그래서 천산의 생각이 뭐냐? 바로 한인 할아버지의 생각은 우리 인류는 하늘의 자손이다. 그래서 서로 돕고 살자. 그래서 인류 최초의 문명을 9200년 전에 선포를 하고 열었다고 하는데, 얼마 전도 얘기했지만 네이처 잡지가 세계 문명을 탐구한 과학 말하는 기관이 세계 문명의 최초 문명을 찾아서 다니다가 요하유역에서 바로 BC 9200년,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1200년 전에 거기에 인종이 자리를, 요하유역에서 자리를 잡다가 한국과 일본으로 가고, 그 다음에 몽골과 돌골 쪽으로, 그걸
언어, 농사법, 그 다음에 혈통, DNA 혈통, 이 모든 걸 합쳐보니까 그게 한 자리에서 퍼져나왔더라. 그래서 바로 그분이 인류 문명을 최초로 열은 분이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그리고 우연찮게 환인현이라고 아십니까? 바로 고구려 발상지인 그 지역이 환인현인데, 환인현이 고구려 발상에도 영향을 줬다는 것은 대단한 얘기죠. 그래서 환인 할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빛을 발할 때,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냐? 시금적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보로. 시금적청이 뭔지를 인터넷에 대져봐도 제대로 답이 안 나오는데, 내가 딱 보니까 붉은 것과 푸른 것을 먹고 마신다? 아, 오늘날 붉은 사상을 가진 정권이 잡았다가 푸른 사상을 가진 정권이 잡았다가 왔다 갔다 그런 것을 거친 다음에 홍익 이화 세상이 열린다. 그래서 바로 한민족이 21세기의 세계를 이끄는 정신 지도국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와 같은 징조와 흐름이, 이 예고가 바로 이 나철 대종사의 말씀 속에 숨겨 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가 한민족이 어떻게 다음 진행을 갈 거냐. 이래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요, 단학의 소설 단을 내 주인공으로 나온 우학도인이 얘기를 합니다. 인류 최초의 문명은 감방에서 나왔다. 감방이 어딥니까? 이 대륙에서 보면은 감방이 바로 요하역입니다. 감방에 9200년 전에 감방에서 한인 할아버지가 문명을 시작했다. 그 4대강보다도 1000년, 2000년이 앞섰는데, 그 다음에 21세기에 한민족이 청마대운이라는 것이 온다. 청마대운이 유교가 끝나는 1953년이 끝나고 54년부터 새로운 60년 대운이 열리는데, 이 청마대운이 2014년까지. 그러니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 지금 8대 선진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바로 그런 것을 예고하면서 그 다음에 뭐냐? 황백 전환이 이루어진다. 이게 뭡니까? 백인들이 지배하던 세상이 이제 한민족이 중심이 되어서 황인족이 지배하는 세상이 오는데, 그게 2044년까지 진행된다. 한 20년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앞으로 한민족이 주도하는 5000년 세계 평화의 세상이 열린다. 이게 미래 비전입니다. 그래서 탄호 스님은 얘기합니다. 한국의 문제가 해결되면 세계 문제가 해결된다. 바로 이 남북 사상적인 갈등, 나아가서 종교적인 갈등을 넘어서면 대한민국이, 왜냐? 인류 문명을 최초로 열었던 키가 대한민국 민족이 있기 때문에 종교와 사상을 넘어서 모든 인류를 평화와 행복을 안겨줄 수 있는 사상을 우리 민족 속에서 찾을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이거 이외에도 1950년대 아담스키라는 분이 대한민국이 고층 아파트에다가 고속철도에다가 그 다음에 정신 문명이 혁명이 일어난다. 그래서 또 한글이 세계 언어가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지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최근에 인지학의 슈나이더 박사라는 사람이 1920년도에 하는 말이, 공산주의는 70년 더 간다. 바로 거기에 말이 정확하게 맞으면서, 그 다음에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데, 새로운 시대를 리드할 민족이 나타나는데, 그건 성배의 민족이다. 이 인류를 개혁할 새로운 민족이 나타나는데, 그 민족은 바로 핍박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세계적인 이상을 품고 있는 정신적으로 아주 영적으로 타고난 민족이 아주 동방의 땅끝머리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이 바로 세계 최강국으로 해서 앞으로 세계를 이끌 것이다. 이런
화려한 미래 비전을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고도 뭐 서울에 유명한 예언가가 서울에 하늘 위에 황금 물결이 내려와서 세계로 퍼져나갔는지 여러 가지 예언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건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그럼 한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티토라는 사람이요. 이걸 지도를 했는데 만주 몽골과 이렇게 연결하는 것이 2036년도에 이루어진다.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갑자기 세계 첨단 산업을 갖고 있는가 그랬더니 이제는 국방이 바로 강국이 되는데 미국의 F-35기가 물건을 공급을 했는데 그냥 계속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물건 달라 그래도 몇 년이 걸려. 그런데 우리나라의 첨단 기술이 지금 F-21이라고 세계를 깜짝 놀랄 만한 지금 무엇이 나온다는 거죠. 하여튼 방산이 지금 대한민국을 이 세계를 이끌 지금 조짐이. 그리고 누굽니까? 얼마 전에 사우디에서 1300조 플랜을 대한민국에 와서 몽땅 안겨주고 계약을 40조를 한 걸 알고 계시죠? 이렇게 세계가 대한민국에 그런가 하면 문화가 K-컬처가 세계를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일본에는 태권도가 지금 2억 인구가 태권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계의 홍익정신으로 아프리카의 식량부재라든지 또 몽골의 산림조성이라든지 홍익정신을 지금 세계로 많이 퍼치고 있어서 앞에 얘기들이 상당한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이 100년 전하고 비교해 보실랍니까?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지금 살면서 불평이 많죠? 뭣도 돼야 되고 뭐가 부족하고 이런 부족한데 사실 100년 전으로 한번 가보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유럽을 보면 200년 전에 바로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났는데 인류가 이 표는 뭐냐면 여기에 인구입니다. 인구가 늘질 않았어요. 1700년대부터 인구가 늘질 않았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1800년부터 인구가 급신장해서 오늘날 옛날 인구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GDP. 우리가 쓰는 생활 편익의 경제, 이 편의성. 이게 어떻게 됩니까? 산업혁명이 있기 전에는 그냥 있는 거 가지고 서로 뺏고 싸우고 밖에 안 됐습니다. 산업혁명을 통해서 인류는 엄청난 삶의 질이 향상이 되었다. 이거를 근대사에서 빼고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산업혁명의 엄청난 파동이 사실 그래서 산업혁명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여러분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공업이 막 발전하니까 도시 인구들이 사람이 모자란데 농촌은 어떻게 됩니까? 농촌 인구들이 도시로 막 모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건 군주제 맞아 지방 군주 영주가 말하자면 다들 농사꾼들 다 거느리고 살았는데 이 사람들 싹 빠지고 나가니까 그 사람들이 영주가 하루아침에 주저앉아버려요. 혁명이라는 건 민주주의라는 건 가장 첫 번째 한 일이 사실은 바로 봉건 영주들을 무너뜨린 산업혁명의 그 부속 효과인데 그걸 어떻게 보였냐. 농토의 가치가 절대 가치를 생산적인 의미에서 가졌는데 이것이 바로 산업혁명이 생겨서 급속하게 영주들의 가치가 팍 떨어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상업이나 기술 이걸로 인해서 공업이 발전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2020년 이때쯤에는 국제교육이 발전해가지고
인도나 아시아나 이런 데 가서 물자를 가져오는 외국의 수입이 이렇게 커집니다. 바로 근세 이 오늘날 같이 변화가 무쌍한 이 삶을, 정말 편리한 삶을 살게 만든 것은 사실 산업혁명이 그 공업 발전을 통해서 이루어놓은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인구는 어땠을까요? 옛날에는 1800년대에는 농사 인구가 70% 정도, 60%, 70%가 됐습니다. 그런데 공업이 발전하면서 인구가 공업으로 한 30%까지 쌓였다가요. 그 다음에 공업 인구는 오히려 좀 줄고요. 서비스 산업이 13%, 14% 됐던 것이 80%까지 올라갑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잘 사는 것은 식량 생산은 조그만 사람만 해도 만들고, 공업도 기계가 막 스스로 만들고, 그 다음에 서비스 산업이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 맞죠? 여러분들은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사실은 받으면서 오늘날 문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 커다란 변화를 일으킨, 그래서 삶의 질을 향상시킨 것이 다시 한번 여기에 나오는데요. 옛날에 말하자면 GDP가 대그룹이 400불에서 1000불밖에 안 됐어요. 200년 전에. 그랬는데 이것이 200년 후에 어떻게 됩니까? GDP가 지금 2만 불, 1만 불 수준에 대부분 가 있죠. 그 다음에 이 말하자면 그런 시대적인 변화가 오늘날의 큰 이 사회를 이렇게 만든 것은 사실은 산업혁명이라는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 기반 위에서 우리가 오늘날 문명을 즐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상은 어떻습니까? 이게 갑자기 말이죠. 중국을 자본화하기 시작하니까 바로 세계의 돈이 중국에 막 쏠립니다. 이거는 미국은 반대로 무역수지 적자가 엄청나게 많이 쌓이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중국이 그 대신에 무역수지 흑자가 알다시피 1981년 흑묘백묘 등소평의 자본주의를 받아들면서 돈이 전부 다 중국에 다 쏠려버렸어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미국은 무역 적자국이 되고 중국은 무역 부국이 돼가지고 지금 세계 2위 중국이 됐죠.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돈이 어디로 쌓였냐? 어느 날 2014년에까지 4조 달러를 중국이 벌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그걸 쫙 써버려요. 옛날엔 막 쌓아가다가. 그러면서 어떻게 가느냐?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바로 1대1로 전략으로 세계에다 돈을 뿌리면서 돈 싸게 빌려주고 중국 인력 데려다가 일시키고 항구를 만든 다음에 너 돈 못 갚지? 우리가 99년 동안 쓸래. 이런 식으로 해외 기지를 확장하는 식으로 해서 많은 나라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 중국이 그렇게 커지고 나니까 이제 세계 패권, 세계는 내 거다. 이런 패권 전략으로 남중국해가 어떻습니까?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요렇게 있는 바다를 무인도를 개발해 가지고 자기네 거라고, 이거 온통 자기 거라고 다 폭력을 행사하고 인접국가에 말하고 있어요. 이제 이런 시대에 사실은 이런 큰 중국가에, 그래서 중국을 미국이 안 되겠다. 얘네들 좀 키워놨더니 이거 세계를 다 집어먹으려고 하네. 그래서 바로 무역전쟁이 일어나면서 지금 중국을 크게 압박하고 있는데, 중국은 분열 직전에 있다는 견해가 지금 많이 있죠. 미국과 영국의 학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세계를 어떻게, 중국이 분열된다면 어떻게 관리할 거냐는 것을 지금 연구해서 일부 언론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은 1914년에 우연찮게
크리미아 반도를 먹어서 세계가 제재를 했는데도 넘어갔는데 요걸 가지고 또 쳐들어가서 말하자면 이게 전쟁을 일으키니까 유럽과 미국이 집중적으로 무역 제재를 하면서 무기를 대줘서 지금 푸틴이 도망갈 데가 없는 완전히 궁지에 지금 빠져 있죠. 이러한 현상들이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하나의 큰 변화의 갈림길에 이제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거를 넘어가면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하면서 다음 그래서 바로 지금 현재 그것뿐만 아닙니다. 세계 부가 한쪽으로 집중되었다고 부자가 10%가 85%의 부를 점유하고 있고 뭐 이런저런 얘기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근데 6개월라는 일본의 학자가 컨설팅의 대가가 일본의 도인들을 다 모아놓고 앞으로 지구의 운명이 어떻게 될 거냐는 것을 모아서 책을 낸 거에는 바로 인류는 바로 새로운 의식 도약의 시대를 맞이합니다. 에고와 경쟁과 대립의 시대에서 사랑과 조화와 호의 시대로 이동한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런데 바로 변화는 커다란 변화가 이미 그래서 1960년부터 2030년까지 바뀐다. 지금 7년이 남아있는데 그 변화의 가장 중요한 시기가 1985년에서부터 2000년까지다. 이때가 바로 러시아, 소련이 붕괴되고 공산주의가 전부 없어지는 그 시기가 그게 되고 나서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의 라비 바트라 교수가 2000년에 공산주의가 붕괴되고 2010년에는 자본주의가 붕괴되고 이후에 새로운 황금시대가 열리는데 이 새로운 황금시대는 아시아 정신이 이끈다.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이게 저는 민족 정신을 연구했던 사람으로서 천선 홍익 사상이 이제 세계를 이끌 때가 바로 이걸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했는데 또 어떤 일이 나올까요? 유엔의 2030 보고서가 바로 이 일자리가 20억 개, 80%가 일자리가 지금 일자리가 사라진다. 그리고 새로운 말하자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일자리 구하기가 점점 어려운 시대가 온다고 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 조짐이 상당히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명을 발전 단계를 분석을 해보니까요. 옛날에 말하자면 나일강 변에서 홍수가 나고 나서 그 기후도 딱 아프리카니까 사철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기술이 없대니까 말하자면 잉여 농산물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잉여 먹고 살 것이 다 일해야 되는데 다른 일을 해도 되는 사람이 나오니까 그것이 문명을 만든 근거가 되었다는 것인데 그것이 다음으로는 산업혁명을 통해서 물질적인 기계가 물질을 막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시대에서부터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서비스 산업이 아까 얘기했죠. 13%가 80%가 되는 서비스 산업으로 삶의 질이 업그레이드 되는데 그 다음에 뭔가 지식 산업이 이제 발전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기계가 전부 저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동차도 지가 혼자 가버리고 이제 사람이 할 일이 대규모로 줄어드는 새 시대를 예고하고 있는데 그러면 바로 아까 얘기한 대로 일자리가 80%가 무너진다는 얘기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하는데 이 시대를 어떻게 이끌 거냐. 그래서 여기에 가장 중요한 얘기는 사실은 물질적인 풍요를 이미 이루었는데 일자리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서로 도움이 되는 역할을 확장해 나가면 더 편리하고 더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이 바로 저는 홍익정신이라고 해서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맞아 그래도 남을 도울 일은 있다. 그래서 그 도운 일을 개발해서 세상을 바꿔보자.
고령사회, 오늘날 문제를 고령사회 100세 시대가 왔어요, 거기에. 60세가 넘으니까 일자리가 없어요. 다들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데, 바로 이 노인들이 어떻습니까? 노인 인구가 지금 60대 이상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25%나 됐어요. 지금 60대가. 그런데 지금 앞으로요, 한 20년 후에는 40%가 넘었습니다. 인구가 40%가 60대가 넘어서는 시대가 지금 아주 가까이, 그런데 이런 60대까지만 일을 하는 사회구조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일자리 구하려고요, 노인네들이 젊은이들을 능가하니까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었잖아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은 복지제도가 없습니다.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세계에서 1위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살률이, 대한민국은 세계 첫 번째 10만 명당 30명이 자살하는 가장 높은 나라인데, 인구를 연령대를 보니까 이렇게 급상승하는 거예요. 80대가 120명이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런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를 어떻게 GDP가 3만 6천 불이 가고 세계에서 8번째 강국이라고 그냥 갈 수 있습니까?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이 시대에 말하자면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어느 날 생각해 봤습니다. 이 나라가 바뀐 것이 바로 부국 강병, 20세기까지 무기를 많이 잘 만들어서 군대를 잘해서 남의 나라를 쳐부시면 부자 나라가 됐어요. 땅덩어리도 많아지고. 그런데 오늘날 시대는 뭘로 바뀌었나요? 그래서 전쟁이 수도 없이 일어나는데, 오늘날은 공산주의가 붕괴된 이후로 바로 교역 협력국, 남에게 좋은 상품을 잘 만들어 줘야 부자 나라가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잘 만들고 반도체 잘 만들고 조선 잘하니까 대한민국의 부자 나라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쟁은 사실은 이제 공산주의 붕괴를 해서 없어졌다. 전쟁의 숫자가 이렇게 국제적으로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또 한 번 물어봅니다. 누구를 위해서 일합니까? 일을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일해. 그런데 조금 더 가면 어떻게 될까요? 내 일하는 회사를 위해서, 그 다음에 또 고객을 위해서. 변호사나 의사나 성공하려면 그 고객이 잘해줘야 박수 받아야 성공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남이 성공하도록 도와줘야 내가 성공하는 시대. 이게 뭡니까? 바로 우리는 이미 호객 시대에 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 모든 분야에서 남을 도와주면서 성공하는 그런 풍토를 잘하는 사람이 더 성공하는 이 시대에, 바로 남의 것을 빼앗아서 싸우는 시대가 이제는 가고, 남이 잘 되도록 열심히 잘 도와서 잘 되도록 하는 시대가 이미 가까이 와 있다. 그래서 일자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제일 초라한 사람입니다. 남에게 도울 일이 있을 때 가슴이 따뜻해지죠. 남을 도울 때 마음의 긍지심과 행복이, 건강이 생기는 겁니다. 남을 돕는 마음을 갖고서 일할 때 바로, 그러면 손정이라는 친구가 세계 일본의 제1부자가 됐는데, 이 친구가 깜짝 놀란 천재성이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부모가 입원을 했어요. 근데 너 가지 말어. 그런데 미국 유학을 결행을 합니다. 아버지 뭐 잠깐 아프다 퇴원할 건데 나 갔다 올게요. 그러고 가서, 아니 2주 만에 고등학교 과정을, 더구나 일본말 하던 애가 미국 가서 고등학교 과정을 2주 만에 고등학교 과정을 다 마칩니다. 대학에 가서 사업체를 운영을 좀 하다가 일본에 와서 소프트뱅크를 만드니까, 이게 갑자기 소프트뱅크가 주가가
그냥 천정부지로 올라가니까 일본 최고의 부자로 지금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100분의 1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 얘가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당신은 5년밖에 못 산다. 그래서 병원에서 생각합니다. 내가 뭘 위해서 살지? 얘는 무엇을 위해서 세상에 삽니까 지금? 남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사는구나. 다시 한번 깨우치고 사업을 다시 재건을 해서 오늘날 일본의 제일 부자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궁극의 삶의 정말 기쁨이야.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무튼 그래서 무산복지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일자리 만드는 것이 오늘날에 굉장히 중요하다. 일자리라는 것은 무엇이냐? 일을 하면 남한테 도움이 되잖아요. 그러면 경제적으로는 그걸 부가가치가 창출됐다랍니다. 남한테 부가가치를 이 사회에다 부가가치 창출하고 거기에 대해서 배분을 받는 것이 일자리입니다. 그러면 남한테 도움이 되는 부가가치 창출할 것을 많이 만들면 그거를 도움을 받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경제가 커진다. 결국은 일자리가 많이 늘수록 이것은 일자리는 부담이 아니라 하나의 자원이다. 일자리를 많이 만들수록 사회는 더 편리하게 발전한다. 네. 그래서 제가 좀 저는 학자적인 마인드가 좀 있어갖고 기업의 회계를 분석을 했는데, 여러분, 기업의 비용이 재료비, 노무비, 경비, 판매 관리비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진짜 원가가 뭘까 봤어요. 판매비, 이게 사람 인건비죠. 경비, 인건비죠. 노무비, 인건비죠. 재료비는 아니잖아요. 근데 재료비는 들어가면 광산의 채굴비, 기계 만드는 비용 다 하면 사실 다 인건비입니다. 모든 비용이 사실은 사람의 인건비입니다. 우리가 다 노력해서 만든 비용이 단계를 거쳐서 가능하고, 그래서 모든 생산의 공급 원가는 인건비가 된다. 그런 것을 제 나름대로 이제 해봤고, 기업이라는 것이 그럼 무엇이냐? 삼성전자와 LG전자는 1959년도에 사업을 시작하는데 10년 뒤에 삼성전자가 시작을 했어요. 10년이 지났지만, 이게 조금 지났지만 이게 매출이 얼마입니까? 저쪽에는 61조가 되는데 여기는 243조, 삼성은. 아니, 더 빨리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매출 원가가 이쪽은 46조인데 132조. 이렇게 판매 관리비. 그래서 이게 뭡니까? 그런데 총 매출이 뭘까요? 다 사실은 인건비의 파생입니다. 그 인건비 파생이 뭐죠? 다 부가가치 창출입니다. 세상에 남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어떤 부를 창출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러면 큰 기업은 더 많은 편의를 사회에 제공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마치 말하자면 공산주의나 이런 데서는 하나의 피해를 주는 대상을 하지만 더 많은 편익을 조성하는 기구가 바로 중심에 기업이 있다. 이제 이런 거를 한번 제 나름대로 분석해 봤고, 그리고 기업이 어떻습니까? 저도 직장에 가보니까 계장에다가 대리에다 과장에다 차장에다 계급 사회 아닙니까? 근데 계급을 투쟁이라고 생각하면 아니다 이거죠. 협력이다. 경험이 많은 사람이 나를 도와서 내가 하는 일을 좀 더 잘하도록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아이디어를 서로 모으는 협력체라고 보면 이게 하나의 협력 공동체의 능률을 잘 나타내는 것과 못 나타내는 것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성공한 기업은 박수를 쳐줘야 합니다. 이런 분석을 좀 해보면서
소득의 차이를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소득 차이를 보니까요. 대기업은 이렇게 1인당 생산성이 많은데 소기업은 조그맣잖아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임금도 대기업은 많이 주고 생산성이 높게 효율적으로 잘 움직이는 것이 하나의 경제적인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서로 인정을 해준다. 그러면 이 불평등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 사실은 불평등이 아니지만 뭐라고 하면 성장 정책을 해서 어떻게라도 부가가치를 많이 만들어야 많이 나누게 되니까. 첫째는 그러게 다음에 그러려면 기업이 경쟁력이 서야 된다. 기업이 뛰어다니게 좋게 여건을 만들어줘야 달리기 선수도 잘 뛰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법인세를 인하하고 그 다음에 임금을 안정시키자. 이것이 바로 서독의 발전 모델입니다. 세계 공업 국가로서는 1등 국가라 2등 국가라고 할 수 있는 게 독일인데 이게 바로 법인세 조금 뒤에 나오는데 법인세를 인하하면 그 부자들 세금 낮추면 안 돼. 그런데 바로 거기에 착각이 있습니다. 대주주의 소득이 커지는 거는 얼마로? 지금 45% 세금을 내고 있어요. 여기 10% 낮춰주고 법인세 10% 낮춰주고 여기는 45%를 더 받습니다. 그 대신에 투자를 확장하면 일자리가 많이 생기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에 참여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서 전체적인 GDP를 키우면서 그러면서 세금 많이 걷어가지고 복지정책에 쓰자. 바로 그렇게 하면 세금이 더 많이 거치면서 복지 향상을 해서 빈곤층의 복지 문제를 해결하는 그림을 가져간다. 여기에 미국과 이 독일의 모델의 차이가 있습니다. 10%의 부가 45%까지 옛날에 올라갔는데 이게 2차 대전 전입니다. 2차 대전 전에 국부가 한쪽에 쏠렸는데 맞아 세금을 막 미국의 경우는 80% 90%까지 세금을 냈어요. 소득세를. 그러니까 팍 떨어져서 30%대까지 떨어졌는데 바로 그 레이건 대통령이 자유주의를 채택합니다. 자유주의를 채택하니까 세금을 20% 30% 낮췄어요. 소득세를. 그러니까 다시 올라갔어요. 그런데 복지국가를 채택하고 있는 유럽은 바로 이렇게 30%대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 앞으로 미래 비전이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과 말하자면 복지 정책으로 가는 것이 이제 미래 비전이라는 것을 제가 얘기한 건데 저는 2021년도에 총 GDP가 1조 8천억 세계 10위로 가고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아무튼 저는 이제 이런 연구를 통해서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존재잖아요. 지금 먹고 사는 걸 주고 지금 하는 일을 그냥 하게 하면은 지금과 같은 이 파리의 세계 10위의 생산물이 나오잖아요. 먹고 사는 것만 있으면 누구든지 서로 도우는 일을 다 하면서 총체적인 부가가치가 생산되니까 이 말하자면 삶의 질을 만드는 모든 원가의 기초 속에 식량이 있다고 그러죠. 근데 오늘날 식량은 이미 풍요로워서 농사를 태국 같은 데 내가 근무를 했지만 농토를 상당 부분은 산모자가 합니다. 걔네들은. 세계 쌀 수출 1위예요. 그러니까 논을 쉬게 만들어요. 보상비 줘가면서. 미국도 그러고. 그러면 식량의 풍요를 이룩한 이상 우리가 식량을 잘 배분하면서 일을 열심히 하도록 만드는 것이 부가가치가 창출이 높아진다. 정말 저는 그래서 일을 많이 하도록 식량을 배급하면서 많이 일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질이 그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럼 무엇이 다르냐? 우리나라가 놀랍게도 일본을 이렇게 지금 거의 따라가고 있죠.
지금 몇 년 안에 1인당 GDP가 일본을 초과할 거라. 정말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이만큼 이렇게 이런 그것이 결국은 기업의 그 경제 성장 정책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데서 이 각국의 능률 차이는 어떨까요? 그가 갖고 있는 설비, 기술, 자본, 능률 이것이 다르기 때문에 못 사는 나라, 잘 사는 나라 이 설비를 갖추고 자본을 갖추고 기술을 가지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동안 쌓아놓은 것이 엄청나게 그 선진국화되는 지금 그 길을 많이 갖고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 일자리가 소멸되는 새로운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국은 그런데 경제 최빈국입니다. 이렇게 성장을 수출 규모만 해도 이때만 해도 세계 4위까지 올라갔는데 그렇지만 이 사회복지제도는 가장 아래로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그 복지제도가 그 경제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에서 비해서 복지 지출이 너무 좋게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파로 노인 빈곤율 아까 얘기했던 그 다음에 노인 자살률 이런 것이 가장 높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참혹한 영역을 우리가 갖고 있는 환부를 아주 심각한 병을 갖고 있는 나라에 지금 지경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찍으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선진국인 복지 선진국인 독일과 스웨덴을 보니까요. 사람 중심, 일자리 중심. 그렇지 않습니까? 삶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자리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회보장제도를 만들자는 것이 그 사람들의. 그런데 남성 중심의 완전 고용을 독일은 지향하고 있고 그래서 혁신을 통해서 실업률을 이렇게 떨어뜨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고용률을 높여가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법인세를 인하하고 임금을 안정시키다. 왜?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해야 기업이 활발해야 일자리도 늘어나고 복지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실업급여를 삭감합니다. 요즘 실업급여 넉 달 받으니까 가지고 쉬고 좀 몇 달 받다가 또 딴 데 일자리 보지? 그런 걸 없애고 교육, 구직 다음 일자리를 교육을 시키고 알선하는 일로 중심을 나갑니다. 우리가 참고해야 될 모델이라서 이제 그런 식으로 그래서 노동시장도 유연하고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선진국의 임금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독일은 횡보를 해서 그것이 바로 세계적으로 독일이 산업국가로서 성공한 비결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복지정책을 기울였고 또 예로 스웨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비슷한 정책을 통해서 여기는 이제 국가가 하는 공공 부분의 일자리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 있다. 이런 것이 오늘날에 이 시대가 우리 안고 있는 대한민국의 환부 병을 고칠 수 있는 어떤 그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결국은 저는 이 시대에 필요한 일을 뭘로 받느냐. 지금 좌우 간 대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뭡니까? 국민 잘 살게 하려고 한다면 대립을 협력으로 바꿔야 된다. 그 다음에 경제정책이 혼선되고 있는데 성장정책을 적극적으로 해라. 기업한테 법인세 낮춘다고 아우성을 하잖아요. 쟤네들이 1% 낮추는데도 그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소득 누진세율을 빈부격차를 통해서 낮추면서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이 현안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무튼 일자리라는 것이 아까 얘기한 대로 일자리라는 것은 삶의 긍지와 보람이자 남을 돕는 홍익 정신의 실현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 모두 함께 잘 살기, 함께 만드는 풍요의 시장,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완전 고용의 정책을 우리가 시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실업률 0%, 일자리 100%인데 이렇게 하려면 그와 같은 여건을 조성해야 되는데 이게 능률성에 우리나라가 뭐 아직은 떨어진다는 보고는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그래서 일자리를 창출해서 경제 성장을 시키려면 법인세를 낮춰야 되는데 그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아일랜드라는 나라가 90년대만 해도 유럽의 빈국의 하나였습니다.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 아주 어려운 나라였는데 지금 어디까지 가 있는지 아십니까? 세계 2위 10만 불 GDP로 세계 2위까지 올라가 있어요. 이게 무슨 덕이냐? 갑자기 말이죠. 그 소프트뱅크니 소프트월 뭐니 막 그냥 세계적인 기업들이 전부 다 본사를 아일랜드라고 옮겨버렸어요. 세금을 적게 낸다는데 대한민국은 지금 중국이 분열되려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다 세금을 15% 정도 이렇게 10% 정도 낮추면 미국, 중국의 기업들이 엄청나게 오면 여기가 세계의 중심지로 다시 거듭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주주가 이익이 많이 나는 거는 소득세로 환수를 해서 그걸 가지고 복지 정책에 쓰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세금이 오히려 법인세를 낮춤으로써 세금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일자리를 늘리면서 세금이 더 커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지금 정부가 얼마 전에 그 이기표 라는 저 정치가한테 뭐 만날 기회가 있어서 토의를 한다 그래서 내가 제안을 했어요. 법인세를 낮춰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 양반 하는 말이 저는 반대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다 설명하겠습니다. 법인세는 낮추지만 그 다음에 부자들한테 세금을 45%를 거두니까 그게 바로 큰 지원이 됩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설명을 그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이런 정치가들이 이렇게 경제에 대해서나 이런 게 좀 어둡다는 것이 좀 참 답답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투자를 촉진해서 모든 사람들이 일자리를 만드는 공익 사업도 활발하게 사회도 편히 진전도 시키고 이렇게 하면은 5% 성장을 예를 들면 해서 10년 안에 5만 불을 도달할 수 있는 그래서 선진복지국가가 되면 어디로 가나요? 바로 남북 통일이 촉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 방법은 여러 가지 제가 오늘날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이 머리를 많이 쓰는 우리는 선비의 민족이라서 학문적으로 많은 좀 인력을 확장하면 좋겠다.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거는 다 함께 하고 그 다음에 일자리 많이 넣는데 아직도 어려운 사람이 많아. 최근에 고독사가 얼마나 발표됐나요? 아시나요? 50대, 60대가 일자리를 못 얻어서 고독사가 3,700명 하네. 이것도 큰 상처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의 가장 못 사는 10분의 1, 10%가 얼마 받는지 아십니까? 월 86만 원. 86만 원이 평균인데 이거 가지고 살다가 어려우니까 정말 고독사와 자살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자리를 충분히 만든 다음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200만 가구에 대해서 100만 원씩 일자리를 주자. 그러면 평균 2천만 원이 된단 말이에요. 연 2천만 원이면 세계적으로 보면 상당히 좋은 겁니다. 필리핀이나 캄보디아, 베트남 이런 데서 한국에 오려는 게 2천만 원 연봉이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 좋은 대우를 우리가 보장을 해주면은 그러면 예산은 우리나라 예산이 560조 그 다음에 복지 예산이 180조 이렇게 될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나는 1가구 1주택을 보장해서 주택가격을 안정하고 무주택자가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 그러면서
그린벨트가 잘못 설정된 게 많습니다. 도시계획할 때 항상 그린벨트 포함시켜요. 이걸 공유 개발해서 신혼 출산 가정과 부모 양육 가정에다가 우선적으로 배분을 하자. 그래서 집 없는 사람을 없게 만드는 전략을 이 싱가포르에서 이미 신혼부부들한테 주택을 그냥 무상합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데 그게 너무 많아가지고 몇 년간 기다려야 되는 적이 있는데 아무튼 우리나라는 무상이라는 것보다도 그린벨트를 활용해서 싸게 공급하면 아무튼 주택이 저게 없는 세상을 그래서 우리가 바로 노령 인구층을 구독하고 고독사를 억제하면은 우리가 삶이 노인이 행복한 세상이 되면서 맞아 아주 공평한 사람 면하지 않습니까? 삶의 권리가 보장이 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탁부자들 탈북자들이 고독사가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연 2천만 원 보장이면 상당히 좋은 겁니다. 그걸 해주면 그 사람들이 100만 대의 핸드폰으로 북한에다 대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여기 오면 삶에 대한 보장이 돼. 빨리 방법 찾아서 내려와. 나올 수면 나와. 그와 같은 소문이 퍼지는 동안 사이에 북한은 반대로 갈 수밖에 없고 그것이 바로 통일의 초석이 된다. 그러면서 바로 아까 노인층 얘기했죠. 노인 문제 출산율 세계 200입니다. 0.84%. 이걸로 인해서 노인이 많은 이게 기형적인 질병입니다. 이것도 치유를 해야 되고 그래서 아무튼 복지 정책을 시행을 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선진국의 독일과 같은 모델로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기치 그래서 연금복지가 사실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연금복지가 35년이 시행이 됐는데 평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58만 원. 애들 장난합니까? 국민들을 놓고 장난합니까? 저들은 공무원들요 242만 원 평균에 최고가 700만 원까지 받고 있어요. 국민연금은 지금 최고가 120만 원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재정 적자는 엄청나게 공무원 연금이 적자를 보고 있어요. 이게 그런데 유럽에서는 어떻게 하냐? 지금 연령이 자꾸 커지잖아요. 노령 인구가 자꾸 커지면 연금이 커지잖아요. 자동으로 조절하게 돼 있어요. 여기 우리나라는 700만 원 받으면서 떠렁떠렁거리고 있는데 이런 제도를 합리적으로 바꾸려면 이제는 100세도 일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서 기본 보장을 한 다음에 연금이 그 다음에 자기가 나머지는 일해서 삶의 질을 스스로 올려라. 이제 그런 식으로 연금 지급책을 지금 70% 공무원이 하고 있어요. 40%대로 맞춰서. 그것만 해도 큰데 아무튼 이제 공무원 연금이 지금 우리나라 재정 적자의 상당 부분은 큰 비용을 차지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점점 더 커지기 때문에 이게 손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혼입 경제라는 것을 촬영하고 있으니까 조금 옆에다 너무 저거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가 발전이 4.0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저는 중간에 하나를 소득세 도입이라는 것을 자본주의의 하나의 혁신으로 넣고 그 다음에 홍익복지국가 만드는 것을 6.0으로 자본주의가 발전을 지금 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그래서 그것이 바로 21세기 한민족이 세계를 이끄는 좋은 툴이 될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무튼 아까 또 한 가지 이 성인이 우리가 명나라의 주장추인이라는 예언가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인류의 중심에 말하자면 곤륜산이 중심에서 산맥이 흘러서 네 줄기가 나가는데 제1줄기는 공자가 태어난 유달산이요. 이지맥은 석정산, 석가모니 석정산이고 삼지맥은 감남산에 예수가 태어난
지역인데 제4 진액은 백두산과 금강산으로 이어져서 12,000봉으로 이어져서 12,000봉의 도인이 대한민국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딱 이어서 교감 남사고 선생이 16세기에 아시아의 노스트라다무스라는 예언가가 얘기를 합니다. 바로 한국의 중원하 세계 중심지 기운이 도래하니까 그래서 시조가 다시 한번 한국에 다시 나타난다고 합니다. 우리의 한웅 당군의 정신이 다시 살아나와서 근하조선의 서강이 비치고 창생이 구제가 되면서 영호걸이 동서남북에서 다 한반도로 몰려오는데 계룡천국을 건설할 우리 와서 동서의 도와 교가 이 사회를 혼돈시키는 많은 종교들과 사상이 하나로 통일된다. 그리고 나서 영생무궁한 복락 세상이 도래된다. 이게 참 이런 것이 이런 기운이 한국에 오고 있다니까. 세계를 중심으로 한국이 지금 말하자면 역할을 하는 것을 천부경이 그 중에 진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민족 종교에서 중심을 봤습니다. 3.1신고에는 하느님은 높은 곳에 홀로 이리의 자리에 계시면서 덕과 지혜와 힘을 가지고 세계를 창조하시고 인류를 창조하시고 다 세계를 관리하고 계시는데 자성구자하면 머리에 내려와 계신다. 하느님이 멀리 있지 않고 우리의 머리에 내려와 계신다는 것을. 근데 여기는 성기원도화면이라는 말을 좀 서로 헷갈리는데 소리내어서 기운으로 원하는 기도를 하면 친히 볼 수 나는 절자가 있어서 끊을 절자가 없다고 생각. 그래서 스스로 본성에 구할 때 하느님이 머리에 내려와 계신다. 이것은 바로 아버지가 내 안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 또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신 것하고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철이는 지감조식 금초 감정을 내려놓고 무념 상태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호흡을 신체를 안정시키고 촉감도 다 해서 무념 무상 무아 상태로 들어가는 깊은 명상 속에서 한 뜻으로 행하면은 망령됨이 진실로 돌아가서 그것이 바로 신의 기운이 발동을 하나니 이것이 성통공안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의 기적과 부활과 승천과 같은 얘기라고 이제 생각을 좀 합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 천국이 있는데 여기는 말하자면 성인들이 거기 가는데 오직 성통공안한 사람이 영원한 복락을 누린다. 이건 말은 기독교의 말하자면 천국과 같다고 보고 그 다음에 거듭난 자라야만 천국에 간다는 예수님 말씀. 그 다음에 해탈, 열반, 불교의 정신하고도 사실은 통한다. 이렇게 우리 민족 종교의 사상을 보면서 그러면 이 시대에 제가 명상책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는 삶 속에서 괴로움을 많이 당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이런 조건 저런 조건에 수많은 괴로움을 많이 당하는데 어떻게 하면 정말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근데 어느 날 글을 보니까 너희들한테 오직 천사만을 보내주었다. 아니 이게 뭐지? 그래 보니까 삶의 모든 문제에 직면했을 때 감사하고 기뻐하라. 아이고 기쁨이 잘 될까? 아무튼 아무도 너를 해를 입히지 않았다. 물질적인 해를 입어도 정신은 스스로 갖고 있는 거죠. 마음은. 그래서 오직 천사만을 보내줬다. 모두가 참된 자신을 기억해내는
도움을 주는, 나한테 아프게 한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을 포용할 마음이 없어서 부딪히는데, 내가 내 자신을 다시 내가 상대편한테 넓은 마음을 가지지 못해서 부딪혔구나, 그걸 일깨우려니까 제가 불면증에 1년을 고생을 했는데요. 불면증에 고생을 하면서 깨우친 게 뭐냐, 불면증을 통해서 내가 뭔가 잘못된 것을 스스로 깨우치는 기회를 줬다. 마찬가지로 나의 고통이 내가 더 큰 시선을 보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을 찾아내서, 그래서 웅장한 모험을 끝내고 마감 지을 때 하느님은 전지전능하신 존재로 하잖아요. 하나님은 실수를 하지 않으신다. 그 설정한 과정이 모두가 지옥불에 들어간다, 너 이렇게 다 깨우침의 과정 속에서 또 새 시대를 맞아서 집단적인 깨우침을 통해서 이제 천국을 서로 누릴 때가 지금, 그래서 확연히 그날이 오면 모든 삶의 도안이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설정한 기가 막힌 계획을 깨달을 때 감사의 눈물을 기쁨과 함께 누리게 되리라. 그렇게 누리게 되리라.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모든 사람을, 박혜자도 사랑하고 박혜자에게 나에게 깨우침을 주기 위한 상대라고 보면, 또는 그 사람이 뭔가를 몰라서 그러나 그의 가슴 속에는 하늘 마음이 있다, 그것을 깨우치고 보면 그렇게 서로 싸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너희 자신을 사랑하라. 그래서 이 천사의 모델을 보니까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천국을 먼저 만드는데 누가 만들어요? 네 마음에 있다.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마음의 조건을 아주 뭐도 어려운 조건을 만들면 우리는 지옥에 삽니다. 뭐도 안 되고 계속 100년 전보다 훨씬 잘 사는데도 계속 괴로운 삶을 사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설정된 기준이 너무 현실보다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에 계속 불행. 그런데 그걸 현실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너무 그렇게 생각을, 우리가 기준을 바꿔버리면 삶의 가치를 스스로 조율하면, 그리고 모든 것을 초긍정으로, 절대 긍정으로 만약에 바꿀 수 있다면 전부 다 감사할 일밖에 없는 일이 된다. 의식구조에서 이건 다 처전하는 기쁨과 감사가 540의 의식소에서 가장 높은 단계의 감성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웃과 함께 산다면 우리는 기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천국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성경의 말씀, 그리고 내 이웃은 전부 다 깨우침을 하기 위한 도움의 천사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인간은 존귀한 존재, 하느님의 영을 입은, 천심을 입은, 하느님의 마음을 입은 고귀한 존재로, 영의 존재로 하느님의 영을 갖고 이 육신의 속에 임해서 고난 속에 물질 세상을 살지만, 사실은 이 물질은 빅뱅을 통해서 만드는 세트 장치입니다. 그건 가짜다. 진짜는 우리의 영혼이라고. 영혼이라는 것이 진짜로 생각하면 남하고 싸우고 다툼할 일이 없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우주의 말하자면 중심이 되는 그 존재로서, 하느님의 자손, 아들과 딸로서, 이래서 청손으로서, 그래서 모든 형제와 가족 주인공으로서 내 옷을, 이 말이 될 때 내 이웃은 내 몸과 같이 살아가라는 말이, 원수도 살아가라는 말이 맞다 이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우주의 인간의 모든 인간이 마저 하느님의
마음을 품은 존재로서 귀하게 소중하게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결국은 어디가 되나요? 삶 속에 천사들 모두가 천사인 속에서 나도 천사 노릇하고 그 사람도 천사의 노릇하는 속에서 그러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잖아요. 그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속에서 말하자면 말하자면 이런 천사들과 천국을 이루면서 사는 우리 천자 같은 존재가 된다. 그래서 지금은 깨우침의 시대입니다. 아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의식의 도약의 시를 1960년에서 2030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세계 정신 지도국이 되려면 우리가 먼저 깨우침에 도달해야 된다. 한민족이 먼저 깨우쳐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데 뭐라고 나옵니까? 어느 날 저 영성 잡지를 보니까 모두 하나임을 깨우칠 때 그것이 천국의 승차권이다. 우리 모두 하나라는 걸 인식할 때 서로를 귀하게 대하면서 이렇게 그게 바로 천손 홍익 사상이기 때문에 한민족 정신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정신이 나온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옛날에는 40세밖에 수명이 안 되는데 평균 수명이 지금 100세를 넘어서 누구는 120세를 얘기하고 있어요. 차제에 깨달음에 도전을 할 시기 아니야. 그래서 아까 1만 2천 명의 도통군자가 나오는 시대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깨우침에 지금 바로 나설 시기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아버지가 내 안에 성령과靈과 탕자의 귀환과 성탄고환과 해탈 열반이 여러 가지로 얘기하지만 결국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마음을 이 물질 세계에 가려서 잘 안 보여서 그렇지 이 모든 것을 비우고 나면 하나님의 기운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것은 원래 하나였으니까 하나로 돌아가는 것은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니다는 생각을 하면서 아무튼 이렇게 이런 바로 것이 이 시대에 한민족이 먼저 깨우치고 세계를 깨우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사명이자 과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또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다 같이 우리 한민족의 전통 천손 홍익 사상을 살려서 세계를 이끌 그런 모든 사람이 지도자의 역량을 갖춰주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